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 반갑고요. 아까 보니까 다음 학기에는 이제 제 과목을 다 들으시겠다고 해서 오늘 질문을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요? 과목이? 왜 어려울까요? 제가 어려운 의미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용어가 부동산의 지금 용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좀 기술에 대한 용어 이런 걸 많이 쓰고 또 어떤 분은 그 영어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기술이니까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제 드리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필요하겠구나. 아마 이런 것을 아마 오늘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1980년대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막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고 국가가 막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막 집중합니다. 산업화가 되면 도시 집중하잖아요, 인구들이. 그림에 따라서 이제 서울에 어떻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영동개발지구를 했습니다. 영동지구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강남이죠. 그게 똥나무가 있는데 질퍽질퍽한 똥나무가 있는데 여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말이죠.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가 제일 집값이 비쌌냐면 사대문 아니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고민을 했어요.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야 강남이 지금 말이야 막 저기 개발하는데 앞으로 크게 아마 발전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두 친구 고민하다가 한 친구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한 친구는요 에이 그래도 여기가 좋지 하고 사대문에서 살았단 말이죠. 한 20년 30년 지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드리고자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까이에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뭘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약간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강북에 계속 남았던 친구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죠? 그때 강남에 갈 걸. 그때 강남 가면 전부 다 미분양하고 말이죠. 얼마 값도 안 갔어요. 갈랑 마음 먹으면 아주 뭐 강북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한 두세 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20평짜리면 20억 가죠? 20억이 1억씩 갑니다. 강북에 있는데 20평짜리 아파트 얼마입니까? 5억이나 갈까 말까 할 겁니다. 그게 지금 그냥 완전 역전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강북에 남았던 친구가 그때 방향을 잘 잡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또 이런 변화가 있을까?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잘 잡아볼 수 있을 텐데 기회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동산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앞에서 자세하게 우리 조 교수님께서 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 써있긴 많이 썼으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원래 식당도 그렇죠. 메뉴 하나 하는 데가 진짜 잘하는 식당이지 이것저것 막 그냥 뭐 5만 가지 다 하는 데는 별 수 없잖아요. 뭐 사람이 좀 현찮아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책은 제 책입니다. 제가 썼던 책들. 아마 여러분들 이 책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할 때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정보 이해라는 책. 이 책이 바로 이제 책인데 또 하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쓴 책들이 아니라 좀 개념적인 쓴 책이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책을 하나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아마 내년 되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다 보니까 뭐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블록체인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싱귤러리티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이점. 특이점이 뭐냐? 전혀 다르게 변하는 점. 그 시점. 그걸 싱귤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프롭테크 이런 얘기도 하죠. 프롭테크 들어보셨죠? 이번 학기에 제 과목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그 이전에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도 나왔죠. 기억 안 나지? 네,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인구 감소된다고 하잖아요. 인구가. 출생률이 0.98이라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이 스마트해진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스마트 홈,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해가지고 스마트 X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이 이제 스마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도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일어나죠. 네,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쭉 써놓은 것들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우리 부동산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그런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어떤 한 분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주 커다란, 이걸 이제 뭐 일종의 메가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앞으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쭉 과연 이게 과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짚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티프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스티프 앞에 영문자로 따가지고 스티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 부동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쭉 연구해 못 드렸어요. 이거 당연히 미치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미치는 것을 그동안 제가 쭉 논문을 보면서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미래에는.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상당히 방대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마치 코끼리의 뒷다리 하나 잡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전 분야를 다 이렇게 아우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이 프롭테크 쪽으로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 구조하고 도시 구조가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부동산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런 얘기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이제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다보스 포럼에 있는 회장이죠. 클라우즈 슈왑이라는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은 두 가지를 큰 요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독일이 강국이죠. 옛날에는 진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국가였는데 요즘에 조금 그때보다는 못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최강국이었는데 지금 자꾸 침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도 다시 한번 부흥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부흥을 하려니까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독일의 강점은 뭡니까? 제조입니다. 제조. 그죠? 기계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기계. 예, 독일의 칼, 쌍둥이 칼, 아주 유명한 칼이잖아요. 여성분 잘 아시죠? 쌍둥이 칼. 그죠? 칼. 그 다음에 뭐 자동차, BMW, 벤츠. 다 독일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조가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 제조를 이런 다양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해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CPS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제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해서 국가를 부흥해보자. 그 최강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을. 어제 클라우즈 슈왑이 딱 보니까 중국이
독일이 뭔가 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느 국가에서 나타났느냐? 한국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둘이 바둑 대결을 하는 거 보니까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죠? 네, 알파고가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1950년대 이전부터 쭉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능과 같은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쫙 했는데 이게 뭐 조금 초기에는 좀 뭐 되는 것 같더니 한 1980년대 가니까 안 되는 거야. 인간의 두뇌 가치는 할 수 없게.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소강 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알파고가 딱 나오면서 인간을 이겼잖아요. 응? 바둑을 가장 잘 보는 인간, 머리를 가장 판단을 잘하고 하는 인간을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이상 가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충분히 본 거예요, 이게. 예. 야, 인공지능이 또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또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두 가지, 인더스 4.0과 알파고,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시험이 딱 보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 아마 세상이 바뀌게 될 거다, 이게. 이런 기술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뭐냐? 이게 혁명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많이 나왔어요. 예. 자,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말이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급진적인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파괴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융복합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진적이래요. 급진적이라는 건 뭐예요?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옛날에 몽고군이 그랬다죠. 몽고군이 저기서 우리나라를 침입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으로 생각해보면 한 2달을 걸려올 거다. 근데 어때요? 2달 안에 막 한 달 만에 막 확 오니까 기습을 막 당했잖아요. 빠르게 오니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바뀌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온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유니콘 기업이 가입되는 그런 기업이 말이죠. 옛날에는 한 10년 걸렸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 어떤 기업이 신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장도 하지 않았는데 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되는 자산 가치를 가져요. 10억 달러. 우리로 치면 1조.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유니콘은 뿔 달린 말입니다. 뿔 달린 말은 없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희귀한 말이다. 희귀하게 엄청나게 발전하는 기업. 그걸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이 옛날에는 10년, 15년 걸렸는데 요새는요. 1년, 2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뭐냐면 파괴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이 파괴적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 우리는 대충 짐작합니다. 내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내년은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은 빤히 답이 나옵니다. 그죠? 내년에도 뭐 전 강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고 뭐 그러겠죠.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세상에는 어떠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에이, 그게 되겠어?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왜 그러죠?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왔던 경험을 비춰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이 파괴적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에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파괴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융복합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융복합성. 융복합성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가 합해져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사람의 장기 있잖아요. 간, 뭐 이런 뭐 쓸개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장기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요. 3D 프린팅으로.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D 프린팅을 만들려면 일단은 3D 프린트라는 물리학적인 그 프린트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그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거기다가 넣어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인체에 거부감이 안 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기를 만드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특성도 있어야겠죠. 그런 것도 적용시켜야겠죠. 이런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정보 기술적인 측면, 정보 기술, 그 다음에 생물학,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떻게 돼요?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요새는 학문도 메카트로닉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메카트로닉. 요새 대학에 그런 학과가 생겼어요. 메카트로닉 학과. 이렇게. 메카트로닉. 메카트로닉이 뭐냐? 옛날에는 말이죠.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통신, 정보통신공학. 이런 것들이 말이야 다 제각기였는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메카트로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우리 부동산도 그래요. 제가 부동산 쪽에 부동산하고 다양한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뭐 IoT나 뭐 이런 기술을 부동산 쪽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를 연구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게. 근데 제가 초기에 연구할 때 여러 누구도 말이죠. 관심 안 갖더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동산이 왜 정보기술, 빅데이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IoT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왜? 전혀 다른 거니까. 근데 요새 어때요? 이따가 말씀드리려는 프로테크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합해지는 거죠. 그게. 합해지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런 거 갖다 강의하자고 해서 가장 먼저 강의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대학인지? 여기입니다. 우리 저기 조덕훈 교수님이 이 머리가 이렇게 되게 빠르시거든.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요새는요, 너무 잘 팔려요, 제가. 정말 눈꽃 없이 팔립니다. 왜? 지금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이런 학문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예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름도 없이 막 그냥 삔니다. 이렇게. 이런 거죠. 융복합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혀 다른 것끼리 합해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 갖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급진적이고 파괴적이고 융복합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좀 새겨 들으셔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기술들, 다양한 기술들이죠. 여기 쭉 했는데, 가트너에서 매년 어떤 기술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이렇게 짚습니다. 야, 이 기술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이런 기술들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그래프를 볼 때, 처음에 기술이 딱 진입을 하죠. 만약에 블록체인이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딱, 괜찮은 기술이네?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딱 보니까 엄청난 거야, 이게. 처음에 보니까. 그럼 막 기대감이 막 고조되죠.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거. 앞으로 세상이 이거 뒤집어지겠구나, 이거 갖고.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너무 기대가 큰 나머지, 어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럼 조금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실망하게 되는 기기를 거쳐가지고, 그다음부터 서서히 이제 적용되면서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어떤 기술이고. 거기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되는 이런 다양한 기술, 제가 밀금쳐놓은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서 말이 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뭐 귀가 뜨겁게 들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제가 별도로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사비스입니다. 하사비스. 여기 이 사람이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인공지능 딱 해서 이소혁 구단하고 해서 딱 이기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1년 만에 알파고 제로라는 인공지능을 또 만들었어요. 이소혁 구단하고 알파고고 그거 하고 1년 후에 알파고 제로를 만들어서 자기가 전에 만들었던 알파고 제로하고 둘이 바둑 대결을 시켰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로가 이겼죠. 알파고 제로가. 몇 대 몇으로요? 100대 0으로. 100대 0으로 그냥 완승을 했어요. 1년 만에. 알파고도 엄청난 건데 알파고는 어마어마한 걸 만든 거야. 얼마 만에요? 1년 만에. 이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하사비스가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영어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든 이 알파고 제로가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모르겠다. 기다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알파고 제로가 적용되면은 적용 안 될 부분이 없고 다 적용되면은 세상을 뒤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이죠. 또 앤디 윙이라고요. 또 이게 또 인공지능의 또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앤디 윙은 뭐라고 하냐? 이 인공지능이 전기와 같이 쓰게 될 것이다. 전기와 같이. 우리가 이 전기 말이죠. 이거 없으면은 세상을 못 살죠. 너무 편해요. 전기 없이는 세상 못 사는데 바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바로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 세상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공지능하고 공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 된다. 인공지능. 이미 우리는 상당 부분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꽃을 이렇게 본다잖아요. 근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네이버를 딱 켜서 검색창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해서 착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쫙 나오죠? 아, 이 꽃은 무슨 꽃이야. 이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딱 가서 글자를 넣게 하는, 검색하려면 글자를 딱 넣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크가 나와요. 마이크. 그 마이크를 딱 치면은 말해주세요라고 아마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답변해 주죠? 그럼 쫙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은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은 생활화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해지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제가 빅데이터를 2012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 안 합니다. 왜? 빅데이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저는 안 해요. 이제.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뭘 하느냐? 블록체인 연구합니다. 블록체인. 예, 그 연구하는데 뭐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하면은 어때요? 용량이 굉장히 큰 데이터. 빅데이터. 그죠? 이렇게들 많이들 이해하세요. 근데 빅데이터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게 하냐면은 우리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정형 데이터 있고 하나는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어떠냐? 그냥 숫자로 써 있어가지고 컴퓨터에다 넣어주면은 야 이거 더해, 빼, 나누어, 곱하기 해 하면 지가 계산하는 그런 데이터. 그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글자로 써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 영상. 이런 건 컴퓨터에 넣어줘봐야 아무것도 못하죠. 컴퓨터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말이죠. 2011년도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뭘 통해서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느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고 기록이 남아야 그것이 활용할 수 있겠죠. 기록이 남아야지.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일기장에다 쓰고 뭐 누구한테 뭐 메모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공식적으로 안 남죠. 자기 혼자 보관하고서 자기 혼자 볼 뿐이지 남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남았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 나오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말이죠, 문자를 보내요. 서로 주고받아. 카카오톡으로 하든지 뭐 문자를 전송하든지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주고받아. 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남아요, 안 남아요? 다 남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안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다 남습니다. 100% 남아요. 이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용합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글에 가가지고, 구글도 많이 이용하시죠? 구글에 가가지고 어떤 단어를 갖다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구글에서 그 단어와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구글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3개월 후에 일본에서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딱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구글이 뭐, 무슨 뭐 보건 업무를 하나? 어떻게 독감이 유행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측을 어떻게 해?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니, 두고 보자고. 그러니까 두고 봤죠. 3개월을 갖다 드니까 진짜 일본에서 독감이 딱 유행하는 거야.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 있냐? 그리고 구글에다 물어보니까 구글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쫙 보니까 이제 독감이라는 것이 후루죠. 후루, 영어로. 후루. FRU 이렇게 되나요? 후루. 후루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하는 데가 어딘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그래서 쫙 살펴보니까 특정 어떤 지역이 많이 검색해. 후루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 요 지역이 요 나라가 많이 검색을 하는데, 요 나라가 그 이후에 요 독감이라는 단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쫙 보니까, 3개월 후에 그쪽 지역에 독감이 유행하는 거야. 뭐, 어느 나라 하나에 우연일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검색을 쫙 해보니까, 어느 나라 또 그래. 또 두란 돈을 많이 검색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또 어떻게 되나? 딱 보니까, 그 나라도 3개월 가까이서, 독감이 유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딱 보니까, 후라는 단어를 검색을 많이 한 지역은 3개월 후에, 대략 3개월 후에 독감이 유행하는구나 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독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검색한 나라가 어딘가? 딱 보니까 일본이더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3개월 되면 유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후루라는 단어를 개인이 검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게 막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깜짝 놀라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이제 빅데이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패턴을 발견하고 그걸 예측할 수 있게 해요. 이렇게. 근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에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정형 데이터는 10 내지 20%밖에 안 돼요. 비정형 데이터가 80 내지 90%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지면 뭐예요? 정형 데이터, 그 중에서 10 내지 20% 분석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데이터가 많으면 훨씬 더 많아지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뭐 데이터가 활용을 잘하는 거지. 그 중에 이만큼밖에 안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 정형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또 뭘까지 분석해야 한다고요? 비정형 데이터. 이런 글로 써 있는 거, 아니면 영상, 이미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뭐라고요? 빅데이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2011년도부터 이 기술이 나오면서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한 게 그냥 결국 뭐냐면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더라 이게요. 비정형 데이터는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만 갖고 분석하는 거 빅데이터다. 그 용량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빅데이터냐? 이거 기존에 분석한 거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이게 사기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비정형 데이터. 근데 비정형 데이터를 그럼 왜 못했느냐?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기술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 글로 써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분석해요. 이렇게. 그게 비정형 데이터. 그게 바로 진정한 빅데이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대략 2015년도부터 쭉 지금 뭐 국토부부터 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연구를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허그가 이제 아시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예, 허그. 거기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라는 사업까지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부도 허그도 하고 제가 다 이게 빅데이터는 제가 자문을 했던 데입니다. 그 중에서 허그 쪽에 자문을 한번 했는데요. 거기서 작년이네요. 작년에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다가 우리 허그에서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주택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뭐 보증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좀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갖고 왔는 거 보니까 그냥 전용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하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빅데이터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빅데이터를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어때요? 이게 무슨 빅데이터냐 이렇게 같은 거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에 안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죠. 그런 직원들도 착각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무려 27억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빅데이터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18억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를 이게 부동산 쪽에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쭉 한 거 정도고 요새는 좀 많이 요즘 좀 나와요. 요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예측할 것인가. 비정형 데이터로. 그래서 부동산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측하는 거라서 이 가능성도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연구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이 많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틀리고 또 나오고 나오면 지고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맞아떨어지는 정책, 국민 공감형 정책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게서 제가 또 이렇게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가능성 충분해요. 제가 보니까 뭐 이런 연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사실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는 하나로 묶여야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도 그 안에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 했잖아요. 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동산 쪽에서 의사결정을 지능화하는데 이렇게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금융왕을 평가할 때, 이럴 때. 미국의 오픈도어라는 회사나 아니면 렉스사나 아니면 주니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냐면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발하려면 어떻게 되죠? 가장 문제가 뭐예요? 리스크죠. 위험이에요. 이게 분양이 잘 될 거냐? 이 건물 지는데 위험하진 않느냐? 자금이 이렇게 잘 회전이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위험이 있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그런 쪽에서도 개발할 때도 이제 그런 것 갖다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챗봇이라는 걸 가지고 중계를 할 때도 활용해요. 중계. 여기 하면은 렉스사하고 인만이라는 요 회사가 있는데요. 요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은 챗봇 아세요? 챗봇이 뭐냐면은 채팅 로봇을 줄임말이죠. 채팅. 우리가 뭐 누가 내용을 주고받는 거 채팅한다고 하잖아요. 로봇은 그거 갖다가 자동적으로 착착 이루어지게끔 프로그램화 시켜서.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채팅 로봇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죠, 결국에는. 아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창에다가 마이크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챗봇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대학교 근방 월세 50만 원 원룸은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 답변해 줄까 안 해줄까? 해줘 안 해줘요? 해줘요. 해준다고. 해보세요 이따가 쉬시간에. 네? 그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뭐야? 중개사한테 가서 세종대학교 근방에 중개사무실 가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월세 50만 원 그래도 이런 조건으로 하나 아파트를 좀 하나, 아니면 월세방을 하나 좀 구하고 싶은데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쫙 이렇게 해주잖아요. 똑같이 물어보면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 챗봇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챗봇을 가지고 렉스하고 인만이라는 회사가 누가 더 잘할까요? 실제로 해보니까 챗봇이 훨씬 잘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중개업이 가장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야, 4차 산업혁명은 중개업이 위험한 직업이라고 없어지는 가능성이 가장 직업이라고 큰 얘기한다는데 바로 그 부분이 뭐예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챗봇을 통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이렇게 부동산을 개발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중개업을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이게 쫙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이제 발전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아십니까? 예.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아시죠? 예. 블록체인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분산 원장을 갖다 관리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투명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안성이 강화된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이 논문. 이게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릭 캐시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2008년도에 썼습니다. 이 논문. 그러고서 2019년도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생성해냈죠.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블록체인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이 생성되게끔. 처음에 생성했을 때는 이건 가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화폐, 손에 만질 수 있는 화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두 형제가 딱 관심 가졌어요. 야, 요게 앞으로 엄청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샀어요. 쫙. 처음에 할 때는 10센트 샀대. 10센트. 지금 얼마예요? 비트코인 하나에? 1,000만 원 한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죠? 중국에서 시진핑이 뭐라고 했어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해가지고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하던 1,000만 원을 폭등했어요, 지금. 20% 올랐어요. 한 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는 10센트가 얼마입니까? 100원. 그래서 막 사 모았어요. 두 형제가. 그 두 형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냥 뭐 우리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돈 찍듯이 막 찍어서 주면 됩니까? 그런 돈인가요? 예? 채굴 해야죠. 예, 채굴. 이 채굴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요. 이 채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 가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스템에 거래를 거기서 하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그런 거래한 것을 10분간 거래된 것을 딱 묶어요. 물론 뭐 블록이라고 하죠. 또 10분 되는 걸 묶어요. 10분 단위로 계속 묶어. 그래가지고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블록을 연결시켜. 그러니까 블록을 줘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블록끼리.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연결을 하는데 이 연결할 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있죠. 이 시스템에 이 참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은.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떤 형식을 갖춘 그 해시값을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요. 뭘로요?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가장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노력했잖아요. 묶어야지 이게 체인이 져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묶는 것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너도 다 묶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보상하는, 인센티브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불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트코인. 이게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그 처음에 만들 때는 4년 단위로 이걸 반감을 시켜요. 그 시스템에서. 그래서 처음 할 때는 50개를 줍니다. 50개. 그리고 4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개 줘요? 25개. 가장 만든 사람. 그 다음에 4년 지나면 12.5개. 그래서 지금은 12.5개예요.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100년까지 2100만 개를, 100년 동안 2109년까지 2100만 개를 주게끔. 그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이에요. 채굴이라고 누가 표현하는데, 다른 뭐예요? 그렇게 가장 먼저 그 해시값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해요? 채굴이라고 한다. 자, 50개를 준다. 그러면 지금 안에 1000만 원이면 50개면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근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들어져요? 10분 단위로 묶으니까 10분 단위로 5억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5억씩 나가는 거예요, 돈이.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그 10분 단위로 그걸 받을 수만 있으면. 지금도 만들어지겠죠, 10분 단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 잘만 해가지고 1년에 10분 단위로 하나만 내가 탁 하면은 나는 5억 버는 거야, 1년에. 그러면 할만합니까? 노력할 만하죠?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여러 사람이 그걸 채굴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가담을 하는 거죠. 가입을. 이렇게.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천 대의 컴퓨터를 거기다가 가입을 시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세 번만 내가 비트코인만 받아도, 예? 그래가지고 할만하잖아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한때는 말이죠. 컴퓨터가 동이 났어요. 이거 하느라고 막 컴퓨터들을 막 하느라고. 근데 컴퓨터에 뭐냐면 이제 GPU라는 거 있어요. GPU. 예, 그래픽 카드 안에 들어가는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동이 났어. 그래서 그 회사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트코인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블록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해시값을 만들어낸 사람한테 부여되는 거니까 어때요? 얼마 안 되겠죠? 그 양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으면 어떨까요? 그 비트코인이 돈이 되네? 라고 해서 막 여러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한되는 거니까.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급 비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으지만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하듯이 똑같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때는 막 2천만 원짜리 갔잖아요. 그러다가 막 어떤 때는 막 500만 원 되고 막 널뛰입니다. 이게. 수요에 따라서 막 이게 변동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에서 만드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기술이 뭐 비트코인 만드는 정도의 기술이 아니죠. 예. 어떠냐면은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요거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고 그래서 보안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죠. 보안 기술이라는 게 누가 말이죠. 보안 기술을 만들면 그 반드시 해킹합니다. 그거 뚫어요. 뚫으면 또 보안을 또 강화합니다. 못 뚫게. 그러면 또 뚫어요. 창과 방패와 같이. 계속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이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별로 뚫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있기는 좀 있었어요. 전혀 없진 않은데 뭐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잘만 적용되면 뚫지 못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더 교묘하게 해가지고 뚫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거의 완벽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한 기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거의 완벽한 기술이나 보안 기술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을 통해서 완벽한 기술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분산 원장 탈중앙화를 시켜서 합니다. 시스템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은행에서 100만 원을 딱 넣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걸 기록을 하죠. 장부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가 있어요? 그 은행의 지하에 아주 깊숙이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곳에다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남겨놓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게 남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100만 원 넣어놓고 10억이라고 내가 받고 싶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고치면 돼. 그것만.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근데 블록체인은 거꾸로 해요. 역발상이에요. 뭐냐면은 장부를 다 나눠가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을 뭐 5천 명이면 1만 명이 몇 명이고 다 나눠줘 버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내가 위조하고 싶어. 100만이라고 해서 거래한 장부를 갖다가 딱 그거 갖다가 위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 가지니까. 다 고쳐야 돼, 다. 여기서 몇 개 고친다고 해결될 게 아니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온전한 100만 원짜리 있고 내가 서너 개를 고친다고 그게 1억이 되겠어요? 10억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최소한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를 고쳐야 하냐면 51%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100명이다. 그럼 50명 거는 내가 고쳐놔야 내가 그거 100만 원에 내가 10억이다. 그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자, 그 시스템은 어디 제한된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50% 고치지. 그러니까 위조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겠죠. 예, 이런 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 블록을 줘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10분 단위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켰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여기 100만 원이라고 예금한 장부가 여기 있는데 요거 10억이라고 고치고 싶어. 요 장부를.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이후에 묶었던 걸 다 풀어야겠죠? 풀어야 돼요. 풀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암호를 해가지고 5억씩 주면서 암호를 맞는 사람한테 준 것을 풀으려니까 그게 쉽게 풀겠냐고. 그렇죠? 그거 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한두 개 풀 게 아니라 왜 10분 단위로 묶인 걸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풀지 말고 요거서 요거만 싹 풀면 되지 않냐. 요거만. 요거하고 연결된 것만 싹 풀면 요거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뒤에 거꾸로 갔구나.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묶이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묶이냐면은 여기에서 이 해시 값이 적용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전체가 다 적용된 것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또 여기서 요 다음 것에 블록을 지을 때는 여기 이 전체가 된 것이 다 이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단순하게 풀 수가 없어. 앞에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풀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전부 다 나눠 가지니까 다 가서 위조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일이 다 풀어야 되는데 그 암호값을 다 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위조하기가 못하는 거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죠? 예,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사카시 나카모토라니까. 예, 근데 그래서 누군지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 그래서 이제 막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은. 근데 진짜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미국에 있는 교수가 한 명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이제 언론에서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고 막 그러니까, 나 안 했다고, 나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구나 그러고 왔는데 미국에 있는 한 교수가 내가 사카시 나카모토 필명을 해서 논문 쓴 사람이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갔죠. 가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야겠지. 예, 진짜 맞는지. 그럼 몇 가지 묵혀보니까 막혀. 바람이. 예, 아니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망신당 들어갔어요. 참 그게 양심 있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조 교수님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절대 그러실 분이에요. 우리 교수님. 근데 그랬어요. 요즘은 뭐예요? 호주에 있는 한 교수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노벨상 받아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나다. 그런데 한번 속았잖아. 그러니까 긴가 민가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미국의 버몬트주라든지 스웨덴의 국토조사하고 조지아하고 공화국, 조지아하고 요새 여행 많이 가죠? 별로. 예. 여행 별로 안 가세요? 예, 안 가시는가 보네. 예, 일본도 그렇고 이런 데서 어떤 부동산에 관련되는 공부들, 토지지장 뭐 이런 거 있죠.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에서 관리 잘해야죠. 소유권인 갖다가 물론 소유권이 말이죠. 막 임의로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 홍길동도 있는데 내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요? 위조 못하겠죠? 위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고, 거래장부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쪽에서 이미 부동산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제주도하고 국토부하고 요새 전화하다가 지금 요새 지쳤는데, 예? 제주도에 있는 사람 잘 모른다고 하고, 제주도 공무원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국토부 담당자하고 통화하는데 통화가 안 돼. 맨날 출장 다닌대. 예. 근데 지금 홀딩 됐어요. 예. 제주도에서 물어보니까 홀딩 됐어요. 근데 이건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 아시죠? 종합공부 시스템. 예,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블록체인이 거래한 이제 기술이 적용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추정입니다. 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는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 두 분이 매도자 매수자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계약서가 작성되면은 그 계약서가 옛날에는 요 세 사람만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개사하고 매도자 매수자가. 근데 이게 분산 원장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나눠 가지면 어때요? 은행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무사도 가지고, 세무사도 가지고 있고, 그죠? 담당 지방자치도 가지고 있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계약서를. 그 다음에 각종 공부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민원24나 정부24가 가서 그걸 우리가 열람하고 발급받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그 데이터가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같이 중앙에서 다 관리하면서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분산돼 가지고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부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은행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법무사도 가 있고, 세무사도 가 있고, 다 가 있는 거예요. 분산 원장에서 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은 은행에서 목록을 적어줍니다. 아, 오실 때 호적등, 초본 한번 떼오고, 등기상 증명서 하나 가지고 오고, 뭐 갖고 오고, 뭐 공부 적으라고 적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거 갖고 와가지고 가서 그거 다 떼어다가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야 대출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좀 시험하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되면은 뭐만 갖고 가면 돼? 신분증만 갖고 가면 돼. 그럼 신분증 가지고 딱 중개사무실 은행 창구 딱 가서 내가 지금 계약한 거 언제 며칠 날 이거 계약한 거 있습니다. 그러세요? 신분증 되세요? 신분증 딱 보면은 중개사번호 탁 치면은 쫙 나온다. 계약서가. 계약한 곳이 쫙 나와. 예. 계약하시면 맞네. 그래요? 이런 공부 준비해 오세요. 할까 안 할까? 지금은 이런 공부 준비해 오라고 하잖아요. 자료 그런 거 띄우라고 하잖아요. 공부라고 하면 알죠? 공적 장부. 예, 그걸. 근데 띄우라고 안 할 때가. 띄울 필요 없죠. 다 있는데 뭐 은행에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신분증 하나 갖고 오면 해결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죠. 그걸 내가 준비했다가 제출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 통화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 공무원도 잘 모르더라고. 몇 가지 물어보니까 크게 막혀. 잘 모르는데 여기까지를 하는 것을 시스템은 작년 연말에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시범 사업을 올해 1년 동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안성 문제가 걸려가지고 홀딩됐다 이러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도 좀 그런 사업을 지금 블록체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이제 제주도가 잘 시범적으로 잘 적용돼가지고 되면은 그 다음엔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출 받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필요 없어요. 도장도 갈 필요 없어. 그냥 신분증 하나만 딱 가져가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하나 이런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은 계약을 한다. 제가 매매 계약을 딱 책 이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신용도가 높고요. 정말 양심적인 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저하고 계약을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지금 찝찝해. 야, 믿음이 안 가.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계약을 해야겠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소홀할 것 같아. 그럼 계약을 합니다. 그럼 뒤돌아서 집에 오는데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분이 내일 또 누가하고 또 계약할지 모르잖아. 아니면 나하고 계약하기 전에 요거 물건 가지고 누가하고 계약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알 길이 없죠. 그럼 뭐 봐야 알아요? 계약서 봐야 되는데 계약서 누구만 갖고 있어요? 계약한 당사자하고 중개사가 갖고 있는데 그거 안 보여주면 확인할 길이 없죠, 지금. 근데 블록체인 가지고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눠 가지니까 이게 계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중거래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진짜 믿고 넘어갈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돈을 주고받아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다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가지고.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뭐냐면은, 부동산이 거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면은 앞으로 전자성 거래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이게 요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전자성 거래가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요새 동대문에 의류상가가 다 죽었죠. 왜 죽었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가서 옷을 안 삽니다. 가서 보기는 해. 옷을. 사긴 어디서 사? 인터넷에서 사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 토이저러스라고 아십니까? 장난감 파는 매장이 있어요. 토이저러스. 미국에 가면 그 우리나라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었어요. 매장에 장난감 파는 데가 막 몇천 개소가 된 거야. 근데 이게 2016년도인가 17년에 망했어요. 파산됐습니다. 왜요? 뭐에 망했어요? 아마존에서 망했어요. 아마존. 사람들이 장난감을 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요? 아마존에 딱 하면은 집에까지 딱 갖다 주잖아. 싸게. 훨씬 싸게. 그거 다 망했어요. 이게 전자성 거래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동산도 전자성 거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가능하면 어때요? 부동산 거래가 더욱더 활발히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블록체인을 연구하면서 우리 부동산에 전자성 거래가 가능하겠다.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돈을 주고받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현금을 주고면은 이분 제가 솔직히 못 믿겠잖아요. 아니, 원래는 문제 아닌데. 못 믿는다 하면 제가 현금을 주고 싶어도 현금 안 주죠. 은행으로 제가 이체시킬게요. 이럽니다. 그죠? 많이들 그러죠? 네, 은행으로 이체시킵니다. 왜요? 은행이 보증해 주잖아요.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이분이 안 받았다고 해도 봐야 여기 은행에 넘긴 게 있잖아. 그러면 직접 줬는데 이분이 나 안 받았어.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 근데 블록체인 가지고 돈을 넘긴다. 그럼 블록체인에 의해서 거래 장부가 남겠죠. 근데 이게 위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넘겨둬도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은행이라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 이체시킬 때 은행 역할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직접 넘겨도 되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조 안 되고. 그렇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약하는 것도 스마트 계약이에요.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딱 이루어지게끔. 예, 그렇게 프로그램 맞춰가서 하는 계약. 그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동산 계약도 이 스마트 계약이 앞으로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럼 계약할 때도 직접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만나가지고 뭐 서로 뭐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합의 조건이 다 만져지면은 자동으로 계약이 딱 이루어지는 거야. 체결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 직접 사람 만나서 계약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각종 장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블록체인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면 되고. 시간이 좀 많이 따는데, 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토큰화를 해가지고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하나 좀 투자를 해야겠다, 사야겠다. 이러면 어때요? 10억 다 있어야죠? 물론 뭐 전세 끼고서 뭐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금액이 다 충족이 돼야 내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블록체인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다. 그럼 블록체인 해가지고 그걸 토큰화를 시켜요.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그 토큰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거기서 3억만 투자하겠다. 그러면 3억만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누구는 또 그거 갖고 토큰화 시켜가지고 5억 투자하겠다. 5억 투자. 이런 식으로 부분 투자가 가능해요. 또 여러분들 펀드 같은 거 보면은, 펀드 같은 거,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묶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은 수익성이 크고, 수익률이 크고, 위험성이 낮은 건 수익률이 낮으니까, 높은 거, 낮은 거 다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어때요?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죠.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블록체인에 의해서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을 훨씬 더 포트폴리오에서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자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미 여기 네이다오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타이즈라든지 폴리메스, 하버 이런 데서 현재 이거 갖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개념은 어때요? 아주 색다르죠?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갑니다.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계약이, 이런 투자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이죠.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게 허위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매물을 검색해도 말이죠. 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딱 보니까 굉장히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 그 전화 딱 해보니 뭐라 그래요? 그거 나갔대. 계약 방금 전에 계약했대.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또 아주 싸게 또 나와 있어. 그것도 전화 딱 해보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거 금방 계약 끝났는데 이래요. 한 서너 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장터리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허위 매물이 만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이 허위 매물은 누가 올립니까? 공인중개사가 올려요,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올리는 건 다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그래야 거기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연락하고 와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까지 가게 하려고. 근데 자기한테 전화를 하게 하려니까 허위 매물을 올리는 거야. 그래 자기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아이고 방금 나갔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 허위 매물이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이 떠버리네. 그럼 중개사들 어때요? 지가 뭐 좀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지가 더 구렁텅이 빠지는 격이 된 거죠. 그렇게. 이런 결과가 많이 났고 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2010년을 전후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허위 매물을 어떻게 하면 없앴을 것인가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했어요. 저도 그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전 블록체인을 딱 알면서 허위 매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허위 매물. 어떻게 차단하느냐. 자, 계약을 하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블록체인, 제네시스라고 해요. 맨 처음에 된 거를. 그래 돼가지고 계약이 한번 딱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딱 그게 기록이 되겠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명지아파트, 어느 동 명지아파트 101동 203호. 그거 이제 여기 딱 이제 한번 거래가 되면 딱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게 거래가 되면 거기다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갑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바뀌었다.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매물을 내놓을 때 요 세 분한테 중개업 하시는데 요 세 분한테 매물을 내놨어요. 근데 요 내놓을 때 똑같이 다 내놨단 말이죠. 2억 3천에 좀 해달라고. 근데 요 분이 괜찮나 모르겠네. 이분이 말이죠. 2억 3천, 2억이라고 딱 물건을 매물을 딱 올려놓은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두 분은 올려놓은 곳이 요렇게 기록이 되겠죠. 되는데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이상하게 이 두 분하고 틀린 가격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블록이 어떻게 냐면은 변기를 합니다. 옆으로 가요. 이게 이렇게 쭉 연결 안 돼요. 이런 블록체인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연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틀려졌다. 두 사람이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하나 틀린 거 이쪽으로 가는 거야. 요거하고 틀린 거는.
같은 건 여기로 가고 틀린 건 이리로 가고 이렇게 가다가 또 틀려지면 이리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렇게 간 것이 진짜고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허위로 된 것은 옆으로 삐져나가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허위 매물을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블록체인이 적용돼가지고 이런 이제 시스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요 매물의 신뢰도가 몇 %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렇게 변기된 거는 이건 신뢰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아, 요건 진짜고, 아, 요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허위 매물을 골라내는 이런 것이 있다. 자, 프로펄티는 말이죠. 프로펄티는 프로테크는 프로펄티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정책 개발, 중개, 평가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성이 이렇게 있어 보여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 이런 기술들이 이런 우리 부동산의 뭐 개발업이나 중개업이나 임대, 컨설, 평상업 이런 업에서 활용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파란색으로 된 것은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 발전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프롭테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프롭테크가 2010년도에 말이죠. 포부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2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프롭테크가 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예, 부동산에 관련되는 정부 적용되는 기업이 3개가 이렇게 될 정도로 프롭테크가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2008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영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에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라는 데는 주택 가격을 갖다가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거에서 제스티메이트라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주택 가격을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하는데 1년에 매출액이 1조입니다. 1조.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 크죠? 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EXP 리얼티라는 회사는 뭐냐면 가상현실을 가지고 하는 회사입니다. 중개업을 하는데 가상현실로 해요. 실제 사무실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한 13,000명 정도가 중개업에 하고 있어요. 미국의 49개 주에, 캐나다까지 이렇게 하는 기업이고, 그다음 레드핀이라는 회사는 중개 법인인데요. 근데 여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그런 중개업을 합니다. O2O라고 그러죠. O2O. 네, 이렇게 여기도 엄청나게 잘 되는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 그다음 위워크가 최근에 저 소프트뱅크로에서 넘어갔죠. 위워크가 넘어갔어요. 손정희한 소프트뱅크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도 AI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적은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우리나라도 한 10개소 정도가 위워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사무실이 공실이 많이 된단 말이죠. 공실이.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왜 걱정 안 하냐면은 위워크에다가 맡기면 돼. 위워크는 이거 다 소화해. 이 기술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발하고 관련한 쪽에서도 이런 프롭테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프리페브 주택이라고 있어요. 프리페브 주택. 여기 내가 써놨나? 여기 프리페브 주택이라고 있죠, 여기. 프리페브 주택이냐면은 이게 조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그림이 없네? 없구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에서 부품을 다 만들어. 주택을. 그래가지고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하면은 건물이 탁 주택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건물이 앞으로 많이 이쪽으로 확대될 겁니다. 이렇게 프리페브 주택이라고 해요. 공업화 주택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쫙 해가지고 다 설계를 쫙 하면은 그 공장에서 그것에 의해서 로봇이 딱 생산을 하고 그 갖고 현장에 와서 조립을 쫙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만약 이제 브루홈즈 여기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을 갖다가 지금 관리하는데도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쫙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로테크 하는 기업들, 보면은 뭐 클라우드 펀딩 하는 테라 펀딩이라든지 직방다방. 여러분 직방다방 아시죠? 예, 직방다방. 직방이 말이죠. 빅데이터, VR 이런 걸 통해서 1,600억 투자받았답니다. 1,600억. 예, 골드만삭스 360억 투자받았어요. 소프트뱅크도 100억 투자했어요. 토탈 지금 한 1,600억 투자받아가지고 막 볼륨을 키워갑니다. 요 큐픽스라는 거 있죠, 여기. 큐픽스가 뭐냐면요. 가운데다가 카메라를 놓고 사방으로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큐픽스에서 개발한 VR에다가 딱 프로그램 넣으면은 이 전체가 쫙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가상현실로. 전체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직방에 가가지고 거기 VR 그 보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내부를 쫙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페이스워크라는 데 있죠. 스페이스워크. 자, 여기서 만든 게 뭐냐면 랜드북입니다. 여러분들 랜드북 아세요? 랜드북. 자, 랜드북에 가서 이렇게 랜드북하고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옆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명을 갖다가 딱 넣으면은 저 위에 지명 넣는 데 있죠? 거기다 딱 넣으면은 지도가 그쪽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면 지적도 같이 이렇게 딱 지번이 다 나오거든. 내가 원하는 지번을 여기다가 클릭만 딱 하세요. 이걸 딱 클릭만 하면은 토지 다니면서 보는 내용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서 보는 내용이 여기 쫙 나옵니다. 위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개발한다면은 용적률 건폐를 고려해가지고 건물을 몇 층으로 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설계 도면이 딱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 가격이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옆에 있는 토지하고 요 맹지하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한다면은 얼마나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올린다면은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면은 개발지익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공시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쫙 분석해 줍니다. 이건 말이죠.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건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든지 어디 알아보고 싶을 때 여기 가서 해보세요. 이거 뭐 중개사들이 이거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 중개업을 하면서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 정도 하려면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뭐만 했어요? 랜드빈에 들어가가지고 해당되는 지원만 딱 그렇게 하면 쫙 나와.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도 아주 좋을 겁니다.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어디 토지가 어디 상가가 얼마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가면은 실거래가 홈페이지 있죠?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나오긴 하는데 뭐가 나와요? 어느 지번인지 아파트가 거래돼서 몇 동 몇 톤지가 안 나와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알아야 어느 토지든지 어떤 주택이든지 가격을 평가할 수가 있어. 그 주변에 어떤 것이 실제 거래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토지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고 싶은데 내가 이런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대충 한 500평 돼가지고 가격은 뭐 한 10억대로 해서 지목은 갖다가 대로 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뭐 그래서 내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그런 토지를 찾고 싶다. 그러면 한참 찾아야죠. 그런 토지. 근데 여기다가 그런 조건을 딱 주게 되면은 바로 그 토지를 딱 표시해 줍니다. 있으면. 그런 토지를 찾겠다 할 때. 예?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듣겠네요. 신기하다고요.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중개업 하시도 아주 유용하고요. 컨설팅하고 할 때도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도 이런 거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호갱노로라는 데인데 이건 아파트를 매물을 검색할 때 아주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요거 하나 가지고 여기다가 지도를 딱 주시면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쫙 나와. 단지만 딱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정보가 종합적으로 다 됩니다. 쫙 그 지역에 어떤 개발 소재거리가 있는지까지 다 보여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요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빅데이터로 표시를 등으로 표시해주고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요 지역은 1년 사이에 한 5천만 원 올랐다. 요쪽 지역은 1년 사이에 한 3천만 원 올랐고 여기는 2천만 원 하락했다. 이런 거 표시를 쫙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해줘요. 그 다음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내가 강남으로 출근하려면은 대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지역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거 분석을 쫙 지도상에다가 표시를 쫙 해주는까지 해줘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토지가 있어요. 야, 여기다가 내가 아파트를 아주 단독지역을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용도 분석을 다 해봐야죠. 약간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내가 조적적으로 짓는다. 그러면 건축비용 얼마 들까? 아니면 거기다가 내가 콘크리트 지으면 얼마 들까? 건축비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떡하냐? 대략 이제 처음에 내가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은 그 토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토지대항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실 가요. 설계 사무실 가가지고 거기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해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대한건축거래소. 여기 가가지고 딱 하면은 이 집업만 딱 넣으면 말이죠. 이 소재지가 어디고 건물 면적, 연면적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건폐 용역률이 이렇게 돼서 대략 기질 수 있고 단독택으로 진다 하면 이 기준으로 해서 얼마 돈이 들고 건축비가. 예? 다세대로 하면 얼마, 상가주택 근생활세 하면 얼마 든다. 건축비가. 대략까지 이렇게 다 해줘요. 분석을. 이런 거 건축사무소 가서 해야지 나오는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해서 쫙 해줍니다. 예, 이런 것도 아주 유용하죠? 예, 이렇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조 교수님 하신 거 보니까 상가 분석하는 거. 예, 여기 요거죠? 예, 중소기업청이라는 상권정보,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에요. 그죠? 중소기업청이 바뀌었죠.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죠. 잘못 썼어요. 중소기업청 아니고.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고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예, 명칭이. 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서 하는 요 상권정보. 서울시 우리말 가게. 그 다음 지오비전. 요관이는 빅데이터로 상권을 분석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죠. 자, 여기에 이런 이제 사이트들이 바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어플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 쭉 제가 해놨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죠. 이렇게. 그리고 뭐, 이게 조금만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중개사들이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분석을 좀 정형화시켜서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분석이 어떻게냐면은 정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제 정량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이게 진짜 분석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또 의사결정을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끔 제가 폼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아파트, 주택이고, 토지고, 상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중개사들이 실무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정량적으로 자기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같이. 이런 거 소개만 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할 게 뭐냐면은 생활권 계획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권 계획. 이 생활권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 도시계획은 말이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두 가지 나눠져요. 도시계획에는 도시조례라고 있죠. 도시계획 조례. 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데 어디를 봐도 말이죠.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라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예요? 도시계획은 뭐예요? 도시가 앞으로 5년에 어떻게 발전할지, 3년에 어떻게 발전할지, 그걸 좀 볼 수 있어야지 이게 도시계획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의 맹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생활권 계획입니다. 서울을 말이죠,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크게. 그리고 이걸 잘게 다시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전부 다 나눴어요. 요거는 행정 단위가 아닙니다. 어떤 동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편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한계, 범위가. 그래서 다 나눈 거죠, 116개로. 116개 지역생활권 단위로
어떻게 앞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다 수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생활권 계획을 여러분들이 요거를 살펴보면은 아, 이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겠구나 하는 거 도면도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요. 요게 서울시에서 과거에 한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 2018년도에 요게 시행을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되고 있어요. 시행이. 제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러 자치구에 많이 갑니다. 그 평가 가서 하면은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걸 물어봐요. 거기 지금 생활권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생활권 계획이 바탕에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권 계획을 모르고 앞으로 도시재생은 어떻게 했다,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켰다 계획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 그것이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데가 투자를 한다, 어디에 내가 중개업에 서비스를 한다 할 때, 아, 요 지역의 생활권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보세요. 그걸 생활권 계획을. 그럼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된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중개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아니면 개발할 때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런 거 활용하세요. 자, 휴식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괜찮겠죠? 10분 정도. 네, 그래도. 네. 자, 이래서 이제 우리 다양한 이런 정보 기술이 우리 부동산 쪽에 이런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하고 이 도시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인구는 말이죠. 지금 이제 2016년도에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발표한 걸 보면은 2031년이 돼서 그때부터 31년까지 인구가 최고로 많고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6년도에. 그리고서 5년 단위로 이걸 발표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러면 2021년도에 발표를 또 하는 거예요. 5년 단위로 하니까.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인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적어진 거야. 2018년도에 0.98이라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 거지, 지금. 그 인구 감소가 이제 급격히 이루어지는 거죠. 어이구,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금년도에 말이죠. 금년, 3월 달에 추계 발표를 했어요. 이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 3년 땡겨져가지고, 땡겨서 2028년부터 감소한다. 3년 땡겼어. 31년에서 28년. 이런 식으로 땡겨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망하는 인구하고 출생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어때요? 인구가 증가하겠죠? 근데 사망하는 인구가 출생하는 인구하고 같아지는 연도가 말이죠. 언제라고 봤냐면은, 이거 몇 년도라고 썼나? 24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로 바뀌냐? 금년도랍니다. 금년도로.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인구가 가장 굉장히 빠르게 급감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게 몇 년도로 됐어요? 29년이네. 그죠? 10년이 땡겨져.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주택 수요가 줄겠죠? 사람이 부는데 주택의 수요가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수요는 29년까지는, 지금 29년 이제 고점을 해도 그다음부터 준다니까, 2029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되다가 그다음부터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사람이야, 부동산은. 부동산은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면 그 이전부터 벌써 위축될 거예요,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출산율을 보니까 OECD가 보니까 1.65명이야. 우리 0.98이고. 그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 인구는 말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주니까 전 세계 인구가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줍니다. 지금 77억 1천만 명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는. 근데 이게 2040년이 되면은 110억이 된답니다. 110억. 인구가.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해요. 우리나라만 감소. 전 세계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 성장률이 이 0.9, 여기에 이렇게 쭉 타다가 앞으로 이렇게 쫙 또 추락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는 인구가 성장률이 줄긴 주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밑으로 바닥을 치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생산 연령도 마찬가지로 생산 연령과 생산 연령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탈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빨갛게 되는 것이 이제 이탈하는 사람이에요. 생산 연령대에서. 근데 생산 연령은 갈수록 줄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드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생산 연령이 줄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마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침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안 된답니다. 1%대입니다. 지금 1%대. 내년도 더 심각하답니다. 예, 심각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말이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경제 성장률이 거의 연평균 10%가 넘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생산 연령대가 굉장히 저했거든. 많았거든요, 인구가. 그리고 젊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고령화가 돼가지고 초고령화로 막 넘어가잖아요. 이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둡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고령 인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2030년 되면 말이죠. 생산 연령 100명이 53명을 먹여 살려야 된답니다. 그렇죠. 예? 한두 명도 아니고 53명을 먹여 살려야 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2018년에 19.6명이에요. 19.6명. 한 20명 먹여 살리면 되는데, 근데 2030년이 되면 53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 지 혼자 먹고 살기는데 부양할 능력이 어디 있어? 거의 뭐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예. 자, 인구가 말이죠. 이렇게 급감함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토는 어떻게 변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토 골다공증이 걸 거다. 뻥뻥 숭숭숭숭 뚫려가지고 아주 허약해지는 그런 곳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인구가 여기 파랗게 된 적 있죠? 여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2040년이 되면은 인구가 감소해요. 인구가 그럼 늘어난 지역은 어디냐? 서울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 그 정도만 인구가 좀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예, 강원도는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구가 없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그래서 읍명동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요. 2013년도에 빨갛게 된 지역이 뭐냐면 인구가 거의가 아니라 많이 급감하는 그런 지역인데 2018년 6월 되니까 빨간 게 확 늘었죠.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한테 이런 데 있는 땅 물려받은 분 있어요? 집 물려받은 분 있죠? 없어?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처분해.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그럴 것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자, 1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죠. 지금 1인 가구가 27.2%, 2인 가구 26%.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53.4%가 1인 이유 가구입니다. 이렇게. 이게 거의 수도권의 거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어요. 이렇게. 1인 이유 가구를 갖다가 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계획 보면은 돈이 없는 20대, 30대, 60대 이상입니다. 예.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보증금인들은 월세로 많이 간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임대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유망한데 어느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한다고요? 수도권에서 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인구가 감소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사람이 어느 중소도시가 있잖아요. 중소도시가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공공시설들이 있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뭐, 백화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마트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쫙 있어요. 근데 거기 인구가 반이 팍 줄어버렸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다 유지가 안 되겠죠. 예,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거기 대형 병원 그런 거는 유지 안 되니까 운영할 수가 없어. 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버리니까, 그 도시가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반밖에 안 사람이라도 편리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다가 일본이 가장 먼저 문제죠. 일본에서 만든 게 뭐냐면 입지 적정화 계획입니다. 이 입지 적정화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느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의 바운더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떤 그 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뭐 병원이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도서관 이런 거, 학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요. 분산되어 있는 것. 꼭 필요한 것들만, 필수적인 것만 쫙 모아. 이렇게. 그리고 또 바운더리를 그 주변에다가 딱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거주 유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 거주 유도 지역.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살겠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요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가지고 뭐 토지 같은 것도 임대해주고, 아니면 세제 같은 것도 혜택 주고, 들어 살면은. 그 다음에 뭐 건물 지면, 집 지면은 자금 같은 거 아주 저리로 갖다가 융자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안으로 다 들어와 살게. 이렇게 해서 걸어가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분산돼서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을 뭐라 하냐면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거 검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를 갖다가 있으면은 그 도시를 그 필요한 게 있겠죠. 대형병원 가야 될 필요가 있잖아. 병이 커가지고. 그럼 그 사람 가야죠. 그럼 가면 어디로 가느냐? 중간되는 지점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다 모으는 거야. 큰 이용을 할 것들. 대형병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시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여기다 압축적으로 탁 하고. 그래서 컴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라고 해요. 컴팩 네트워크 시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앞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생략 좀 하고요. 우리 조 교수님 앞에 나오십니다. 지금 빨리 끝내라고.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가냐. 이 얘기인데, 일단은 중소도시는 피하는 게 좋겠다. 왜? 중소도시 사람 없습니다. 사람 없어요. 피하는 게 좋고. 그래도 중소도시 내가 가야겠다 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아까 컴팩 네트워크 시티가 될 만한 지역. 그런 거, 그런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할 것이냐 분산될 것이냐는 겁니다. 도시에.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 기술이 있어가지고 집중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분산될 거다, 사람들이. 이게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다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한쪽 교회에서 그래도 집중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미래는. 도시에 사람이 집중할까요? 분산될까요? 집중된다고요. 집중. 왜?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모여야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뭐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통신 가지고 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하는 것만은 못하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에서 집중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된답니다. 그러면 도시에 집중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집중된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에는 인구가 주나요? 증가하나요? 감소합니다. 미안하지만. 경기도는 증가하는데 서울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전부 다 인구가 집중해가지고 다 잘 될까요? 그러면 서울의 일부 지역만 그럴까요? 일부 지역만 그럴 겁니다. 그럼 일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은 말이죠. 이 주거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좀 더 합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주 근접 내지는 직주 일치가 된다. 일하면서 자고 먹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주택과 토지에 갇히는
아마 엄청나게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집중되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상가하고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는 말이죠. 많이 줄 것 같아요. 수요가. 네, 그래서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예,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그런 것이 좀 보이고. 그 대신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집중하는 쪽에 토지 가치는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주차장 있는 쪽 있죠. 주차장. 주차장 용지. 이런 거 잘 살펴보세요. 주차장 용지. 왜? 앞으로 스마트 도시가 되고 다양한 정보가 적용되면요. 도로를 넓히지 않고도 그런 기술 가지고 도로의 폭을 좁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차량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은 공유차량이나 자율주행차가 한 대가 자가 차량을 몇 대를 대체하냐면 10대인지 14대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많은 연구에서 그래요. 그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폭 넓힐 필요 없겠죠. 주차소에는 주차장은요. 줄여야 되겠죠. 그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리쇼얼링 현상이 부동산 쪽에서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 리쇼얼링 현상이란 뭐냐면은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하는 걸 갖다가 리쇼얼링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온다. 그럼 들어오면은 공장은 어디 있어야겠죠. 근데 옛날에는 공장이 면적이 커야 되는데 지금 이제 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적은 면적으로도 그런 기술을 적용시키면은 적은 면적으로도 공장을 똑같이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럼 굳이 나갈 필요 없죠. 인건비가 비싸서 국내에서 사람을 못 쓰는데 그거는 이제 로봇이 생산한다면 인건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국내에 들어와요. 그럼 어느 쪽에 들어올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서울이다, 여기가. 그럼 서울에 이렇게 가면은 제1외곽순환도로 있죠.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공은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부분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내가 베트남에다 공장이 있었는데 국내로 들어와야겠다. 지금 국내 들어오는 것 같다가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죠. 세제 혜택 주고 뭐 많이 해줍니다. 국내 들어오게 하려고. 이게 이제 미국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좀 지원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하고 있어요. 들어오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기업에 있는 사장이다. 그러면 나는 그 공장을 어디다 질 거냐 이거예요. 공장을 어디다 질까요? 유통이 잘 되겠죠. 교통이 잘 되는 그런 지역. 아마 이런 지역일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는 앞으로 공장 부지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공장 부지로. 그래서 이런 토지를 딱 위에 선점해 놓으면 어떨까요? 괜찮겠지? 그죠? 이런 토지를. 네, 요거는 앞으로 국내로 이렇게 리쇼링 생각가지고 회귀하면은 그쪽에다 공장을 짓거나. 대부분 보면은 창고 부지가 있는 그런 것 겁니다. 창고, 인재 창고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줘놨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유망한 토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